앞바퀴, 뒷바퀴 투자 이야기. 이건 제 책에서 쓴 내용인데, 이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얘기야. 그래서 앞바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고, 뒷바퀴는 투자소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산을 불리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소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앞바퀴, 뒷바퀴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20대 때랑 20대 때 1억 원과 60대 때 1억 원은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20대 때 돈을 1억을 모으면 그 돈이 10억, 100억, 충분히 그 이상도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종잣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처음 탈 때도 항상 어떻게 하죠?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이게 처음에 힘을 어디다 줘야 되냐면은 당연히 앞바퀴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페달을 밟을 때 앞바퀴에 페달을 밟고 이게 선순환이 돼서 뒷바퀴가 따라가는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달을 앞바퀴에 힘을 안 주고 무조건 뒷바퀴.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전업 투자자들이 페달을 앞바퀴를 안 누르고 이제 뒷바퀴로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투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앞바퀴에 먼저 힘을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뒷바퀴는 이게 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사례인데 A, B, C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A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업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사업도 크게 하셨는데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한 거고, B는 분신친 사장님이었는데 우연찮게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끼고 세 채를 매입했는데 그게 이제 다 불어난 거죠. 그래서 자산은 B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C의 사례는 누구냐면, 반포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C는 사업자여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반포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재건축하기 전에 이제 판 거고. 그래서 이제 사업도 잘 됐어요, 이분도. 집을 매도해서 사업도 잘 돼서 다시 반포에 있는 집을 살려고 했더니 그 사업 잘 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자산이 더 불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세 가지 사례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사업만 하시는 분, 투자를 안 하고 이분은 자산이 많지 않더라. 두 번째는 소득은 적지만,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지만 투자를 과감하게 했던 분은 자산이 꽤 크더라. 세 번째는 사업을 하려고 집을 팔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돌아왔더니 사업보다도 집값이 더 오른 경우더라.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앞바퀴를 굴리는 힘이 미약해도 뒷바퀴를 굴리는 힘이 강하면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앞바퀴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뒷바퀴 투자를 안 하면 말짱 꽝인 거죠. 자산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바퀴와 뒷바퀴를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은 여러분 자산 증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뒷바퀴를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뒷바퀴의 투자,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또 분류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구조인데, 양도소득세는 이제 분류과세로 내가 1년에 두 채 이상만 안 팔면 한 채만 팔면, 그러니까 내가 1년에 2억을 남기고 팔더라도 그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자산 증식에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바퀴 투자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앞바퀴 사례를 통해서 봤을 듯이 앞바퀴와 뒷바퀴를 잘 운용을 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줘야 할 때는 뒷바퀴보다는 앞바퀴가 먼저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앞바퀴가 잘 돌아가면 선순환,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원활히 잘 돌아가면 그때부터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대표님, 그 화면에다가 대표님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나의 크기? 네. 지금 현재 앞바퀴와 뒷바퀴를 비교하면 대충. 그렇죠. 그렇죠. 글쎄, 나는 뒷바퀴가 더 크죠, 당연히. 한 이렇게 되려나? 오, 안 크다. 자산 증식이 한 70%가 뒷바퀴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저 사업 소득도 만만치 않게 잘 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30% 정도의 네네. 비중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자산 증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엄청나네요, 70%가. 네, 엄청나죠. 한 3대 7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한 40, 6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30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뭐 40% 수도 있어요. 요 사이 정도? 60? 그러니까 절반보다는 이게 더 뒷바퀴가 더 큰 편이죠. 그렇게.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앞바퀴가 만만치 않잖아요. 커요. 예, 커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자산 증식을 따라가진 못하더라. 근데 그렇게 한 게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저는 빈폴 자전거 갑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점. 뒷바퀴는 점. 이렇게. 그런 근데 자산을 증식시키려면 이제 뒷바퀴가 당연히 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또 이제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폭락론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외발 자전거도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 앞바퀴로만 그렇죠. 앞바퀴 굴러가시는. 그렇죠. 뒷바퀴 아예 없는 경우. 없는. 그냥. 서커스죠. 근데 이러면 진짜 그 자산 증식이 안 되고 나중에 노후 대비가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 구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못해도 처음에는 아마 근데 처음에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앞바퀴가 비율이 90%, 자산 증식이 10%인데 이게 점점 이제 이 뒷바퀴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소 뭐 5대5가 가거나 4대6 아니면 저처럼 뭐 한 3대7 정도가 가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괜찮은 구간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현금으로만 나오면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계속해서 증식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자본주의의 어떤 무서운 법칙 중에 하나잖아요. 자산이 있으면 계속 그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니까. 지금 자산 투자해 놓으신 거 네네. 싹 다 정리하고 수익형으로 싹 다 바꾸면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머리 아파?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그렇고 또 이제 좋은 데서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애들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또 너무 또 젊잖아요 또. 그러니까 뭔가를 또 시도하고 또 성과도 얻고 싶고 사실 뭐 책도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뭔가 내가 성과를 이루고 싶어서 또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강의하는 것도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이렇게 내 자존감을 높인다거나 또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진작에 처분하고 하면은 예전에 진작에 처분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을 정도는 이미 지났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꼭 그것만이 인생이 또 전부는 아니니까 또 열심히 하면서 또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뭐.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중독이 돼서 중독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9,500만 원이 있는 사람하고 500만 원이 있는 사람하고 만약에 이 사람 중에 당장 뭐 바지를 산다거나 옷을 살 사람은 과연 누구냐? A가 있고 B가 있어요. 500만 원 있는 사람이냐? 9,500만 원 있는 사람이냐? 당장 그 옷을 살 사람이 누구라고 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안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500만 원만 있는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은 500만 원만 있으면 1억이 되니까. 앞자리가 바뀌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절약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1억이라는 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500만 원이니까 1억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다 쓰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안 쓰고 왜냐면 1억을 만들면 이 자산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1억을 안 모아본 사람은 이거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산이 정말 커진다? 이런 느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절대 쓸데없는 데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9,500만 원이면 어떻게든 500만 원 마련해서 1억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거다. 왜냐면 앞자리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돈도 벌어본 사람이 아는 거고 투자도 해본 사람이 아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독이 돼서 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발전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